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추가로 들려드리려고요.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입니다. 흥미롭죠?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부제로 사회화로 다친 자는 사랑을 방해한다로 잡아봤어요. 제목은 흥미로웠는데 부제는 약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뭐 이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이론이 이제 이마고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오래된 뇌, 우리한테는 오래된 뇌라는 게 있는데 이제 편도체와 변형계인데 이제 오래된 뇌라고 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오래된 뇌는 어린 시절을 재현해 보려고 한다. 왜 재현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실은 애착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강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애착에 불안정이 생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안애착 경우에는 그래서 불안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상대한테 더 집착하고 그리고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를 표시하고 그게 뭐예요? 어린 시절에 엄마의 애착을 얻기 위해서 하던 행동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걸 통해서 애착을 못 얻었지. 하지만 그걸 다시 얻기 위해서 그 행동을 강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1살 때 행동을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게 오래된 뇌예요. 습관이나 강박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 필요 때문에 어린 시절을 재현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사랑이랑 무슨 관계야?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빠진 이 사람과 부모를 같은 사람으로 혼동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보로 혼동한 게 아니라 우리의 뇌는 그걸 혼동한다는 거지. 우리의 오래된 뇌는 그걸 혼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이 배우자를 어린 시절의 부모로 혼동하고 이 배우자를 통해서 어린 시절에 내가 채워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이론이에요. 흥미롭죠? 그래서 결국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 양육자, 엄마거나 아빠겠죠? 아빠의 두드러진 성격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 실은 부정적인 특성에 더 꽂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보상해 주기에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를 드디어 만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는데 근데 자 봐봐요. 왜 부정적인 성격 특징이 비슷한 사람에 더 꽂힐까? 부정적인 성격 특징이 나에게 준 상실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 그걸 회복하려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린 시절의 양육자와 부정적인 특성이 겹쳐야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회복을 하지. 그래서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근데 그게 눈엔 잘 안 드러나죠. 그건 무의식 차원에서 나니까 그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배우자를 찾는 케이스가 있다. 자, 그러면 부제로 붙었던 도대체 사회화로 인한 자아의 손상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인데 어린아이는 사회화 과정이라는 거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잃어버린 자아 이게 첫 번째인데 이 잃어버린 자아는 어린아이가 어떤 사회화 과정 속에서 어떤 작더라도 미세하게라도 상처를 받아요.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아.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거든. 뭐 너는 똑똑한 애야. 뭐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뭐 너는 첫째야. 이런 것들이 실은 다 이 아이들을 뭐 잘 키우려고 하는 말이지만 이 아이가 사회화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손실되는 자아들이 있다고. 자, 뒤에서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 세 가지를 다 벌써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거짓자예요. 가짜. 그래서 어쨌건 내가 상처를 받고 공허함 이런 거를 가식적인 어떤 겉모습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어떻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세 번째는 거부된 자예요.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 거짓자의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 거짓자는 내가 가식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모습이야. 그래서 인정받지 못해서 내 스스로도 거부했고 사회적으로도 거부했어. 아니면 양육자가 거부했거나. 그래서 이거는 의식 아래에 있어. 그래서 언제라도 기회가 있으면 이제 솟아오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헷갈리죠. 근데 어쨌건 이게 내가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버려. 투사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사례로 좀 볼 텐데 첫 번째 잃어버린 자아부터 사례로 볼게요. 사례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완벽히 알진 못해도 돼요. 근데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아 내가 혹시 저런 걸까? 라고 그 약간의 의심만 해도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면 좋겠어요. 네가 뭘 알아? 어른 말 좀 들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 어른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실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라면 어쨌건 나를 안전하게 해주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스스로 사고하는 게 위험하다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부모의 규정을 반박하는 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중요한 결정을 배우자한테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다른 욕망이 있어. 뭐 자아를 되찾고 싶은 욕망이 있어.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잃어버린 자아를 보상하려 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똑똑하고 결단력 있으면서 여기서 보이는 네가 뭘 알아 어른 말 좀 들어라고 말하는 패턴의 방식의 대화법을 쓰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런 사람한테 끌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두 번째 거짓된 자아 사례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좀 억압하고 뭐 이렇게 성적으로 물러나지 마라 이렇게 단정하게 살아라. 그리고 조금 약간 좀 거리를 두는 엄격한 부모, 친밀하지 않은 그런 부모라면 이 아이는 세 가지의 거짓된 사례를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는 애정 어린 스킨십이 싫어. 성관계는 더러운 거야. 그런 생각이 생겨.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딱 그 성적으로 억압된 케이스잖아요. 억압된 게 그대로 자기의 신념인 줄 알게 되는 사례지. 거짓된 자아잖아. 실제로 자기의 자아가 아닐 거라고. 근데 저런 신념이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파트너가 어떤 친밀감을 요구할 때 그런 욕구나 어떤 성적 욕구에 대해서 비난해버려. 뭐 비판한다고 돼 있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지. 왜 그렇게 치근데? 이게 너무 강박적인 거 아니야? 비정상이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비정상이니까.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너무 과장해가지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어떤 부족함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난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난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이게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약간 내로만불이 되지.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너는 날 돌봐야지. 내가 널 신경 쓰지 않는 건 나는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된다고. 이것도 거짓된 자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 아닌데도. 세 번째는 이게 자아 자체가 이게 넉넉한 게 없고 욕구를 채우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거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소유욕 그래서 집착하는 그런 욕심쟁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다른 데로 튀는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부된 자아. 내가 스스로 거부한 자아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봤던 거짓된 자아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성관계는 더러운 거야. 이 말 자체는 부모가 뭐 환영까지는 아니어도 부모의 생각과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난 너무 불쌍해. 이거는 내가 스스로 인정하잖아. 그런데 거부된 자아는 뭐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이 부정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를 내가 스스로 부정하는 거지. 그래서 난 연약하지 않아. 좀 예민할 뿐이야. 그래서 실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연약하지 않다고 해. 난 탐욕스럽지 않아. 그냥 검소할 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런 것들을 또 부정해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다시 투사해서 공격해요. 내가 게으르다고? 네가 게으른 거지. 근데 이 거부된 자아 사례는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개념을 일단 이해하시고 이런 개념을 알면 우리가 어떤 막 사랑에 대해서 속삭이는 그런 달콤한 말에 우리가 어떤 무의식이 숨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을 부분인데 뜨끔할 부분도 있고 내가 당신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만 같아요. 자, 이 말에는 무슨 무의식이 숨어 있을까? 그냥 친숙하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마치 몇 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온 것 같은 착각. 왜 그러겠어? 상대가 양육자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양육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간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리고 양육자의 특성을 가진 사람을 골란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니까 양육자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 못 할 수 있지. 얼굴이 닮은 건 아닐 수도 있고. 두 번째, 당신을 알기 전엔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에는 어떤 무의식이 숨어 있을까요? 이게 함께 있어 온 것 같은 착각이잖아요. 언제나 함께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잖아. 이거는 마치 이 정도의 친밀감이면 갓난아기 상태와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랑에 빠지면 이 아까 앞에서 봤던 오래된 내가 이 배우자랑 양육자의 이미지를 혼합해버려요. 왜냐면 애초에 혼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구분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이미지를 혼합해.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혼재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혀 짧은 소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애교 부리는 거. 그런 퇴행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이 부모라도 된 것 같은 그런 환상. 막 너무 간섭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헌신할 수도 있지. 이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또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당신과 있으면 내가 온전해지는 것 같고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이 말만 보면 참 좋아요. 낭만적이야.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어떤 무의식이 있을지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자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발견하는 느낌이었겠죠. 나한테 채워지지 않은 부분. 아니면 의식 저편으로 숨겨놨던 그런 욕망들을 다시 본 거지. 그리고 잃어버린 자아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잖아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를. 그럼 나는 똑똑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잃어버린 자아를 채운 거잖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사랑과 사랑에 빠지게 될 때 갑자기 나 자신이 억압에서 해방된 것처럼 느낀다. 그게 방금 말했던 거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 상대는 똑부러져. 그걸 통해서 완성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든 거는 성적 욕구를 억압해온 남성은 관능적이면서도 동시에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을 선호한다. 라는 예시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앞에서 봤던 예를 들어 성적 욕구를 억압해온 남성은 거짓된 자일까 거부된 자일까?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까지는 나는 뭐 여성 보기를 돌같이 봐. 다 친구 같고 나는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나는 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뭐 그런 거는 거짓된 자아일 수 있죠. 아니 물론 그게 그렇게 말한다고 다 거짓된 자아는 아닌데 그런 욕구를 억압한 상황에서는 거짓된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거부된 자아는 지금 실은 저 관능적인 그런 부분들을 바라는 것 그리고 인습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게 실은 자신으로 봤을 때는 거부된 자아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저런 여성들을 통해서 채우는 거지. 저런 욕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 필요 없어요. 뭐 나는 사랑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친구 간에는 의리가 제일 중요하지. 말로 강하게 떠드는 사람은 실은 그 사람의 마음은 반대일 가능성이 꽤 커요. 그게 이제 거부된 자아의 일환일 수 있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되게 평범한 사랑의 속삭임 같은데 여기서는 상대와 분리된 존재를 더 이상 상상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왜? 아기는과 부모한테 의지를 하잖아요. 이제 생존의 어떤 그런 책임을 이제 부모가 내 생존의 책임을 졌다면 이제 그걸 연인한테 옮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 이거는 갑자기 사랑받는 아이가 되고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에 빠진다는 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의 이론적으로는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연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환상적인 것, 그리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 거기에 이제 많이 집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은 자기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연출을 한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도 이제 정서적으로 더 건강한 척하고,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더 스스로 이제 그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상대한테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그냥 조건 없는 상랑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믿고 연출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라. 이게 일종의 자기 기만인데 이 자기 기만에 쓰이는 거는 부인, 전이, 투사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에 이제 이거를 정리한 말이 이제 로맨틱한 사랑은 무지와 환상을 바탕으로 무럭무럭 성장한다. 자, 그래서 이런 성장을 위해서 쓰이는 부인은 부정적인 모습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나는 그 사람을 믿는 거지. 좋은 면만 보려고 하고. 그게 이제 부인. 전이는 부모에 대한 감정을 파트너한테 전이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한테 바랬던 것을 파트너한테 바라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나한테 무심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 걸 갈구했어. 그러면서 파트너를 냉담했던 부모랑 동일하게 여겨요. 전이 됐어. 그러면서 파트너한테도 부모한테 바랬던 것만큼 관심과 사랑을 갈구해. 근데 파트너 입장에서는 주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미 양육자와 가장 닮은 부분이 있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상대를 부모와 더 쉽게 동일시한다. 그거죠. 투사는 이게 아까 말했던 이제 거부된 자아와 같은 개념인 건데 이 박탈된 자아와 잃어버린 자아를 꺼내서 타인한테 더 씌우고 그걸 내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아에서 잃어버린 부분 아니면 거부된 부분을 타인한테 씌워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걸 내가 보고 뭐 타인을 욕하든 아니면 타인을 좋아하든 하는 거야. 근데 이건 꼭 사랑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이걸 하고 있어. 타인의 어떤 부정적인 특성은 나 자신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독 짜증나는 사람이 이거잖아요. 유독 짜증나는 이유는 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어떤 걸 투사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투사된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게 됐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해.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투사한 이미지. 내가 잃어버린 자아를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걸 투사해 놓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내 반사한 모습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또 환상이죠.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가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부부싸움이에요. 뭐 연인이라면 연인 간의 싸움이라고 상상하셔도 좋아요. 부부가 어떤 상의를 하다가 남편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건성으로 대꾸를 했어요. 남편은 뭐 시키는 일은 하긴 하는데 아내의 말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태도를 보여.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점점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냥 변명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그냥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피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는 더 빡쳤어. 막 분노가 더욱 치솟아서 쫓아가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왜 언제나 그런 식인 거야? 한 번이라도 나를 제대로 도와준 적 있어? 그렇게 아내가 쫓아와서까지 싸우려 드니까 남편도 결국 화가 나요.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제발 날 좀 그만 괴롭혀.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사례 가지고 분석을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아내는 어린 시절 부모의 침묵을 두려워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여기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언제나 단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전체를 싸잡아서 말하는 이렇게 평가하는 단어. 이건 지금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어린 시절로 퇴행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어린 시절에 징징대던 거를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지, 실은.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이걸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아버지였겠죠. 아버지의 침묵이 아버지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버지는 기분이 나쁘면 침묵했어. 근데 이때 아빠를 잘못 건드리면 아빠는 폭발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어. 그래서 아버지의 침묵이 시작되면 가족들이 다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오래된 애는 침묵 성향이 있는 남편을 배우자로 선택했어요. 왜? 내가 침묵하는 그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공포를 털어내고 그때 불안했던 거를 없앤 상태로 변함없는 사랑을 얻고자 한 거지. 아버지에게, 그 과거의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다는 마음이 지금 배우자를 선택해서 그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돼? 남편이 침묵하면 아내의 오래된 내는 뭐가 돼? 남편을 아버지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그 불안하고 공포를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남편이 침묵한 이유는 기분 나빠서가 아니었어. 폭력의 의도는 당연히 더더욱 없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싸움의 원인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이게 지속적인 싸움이 이어지는 마음은 이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는 내 내면에 감추어진 부분들을 들춰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그 사람은 나의 부모와 똑같이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건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거지, 실은. 내가 보는 거지. 그는 내 오래된 상처까지 건드려서 나한테 상처를 줘. 이게 지금 앞에서 봤던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 이유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로맨틱한 사랑에서 싸우는 관계로 가는 게 내가 긍정적인 환상을 처음엔 투사하다가 나중에는 내 거부된 자아를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니까 로맨틱한 사랑에서 싸우는 관계야. 결국 다 투사예요. 투사하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할 때도 그렇고 싸울 때도 그렇고. 그래서 부모의 부정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성을 거부된 자아로 부정해. 그리고 거부된 자아의 특성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 아까 부모의 부정적 특성 뭐죠? 침묵이었잖아. 근데 그 특성을 거부된 자아로 부정했어. 남편은 침묵이야. 그거 아니지. 뭐 진중해라고 생각했겠지. 무게가 있어.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거부된 자아의 특성을 가진 사람을 선택한 거지. 어쨌건 자기 파트너를 보면서 비판하는 것들은 모두 숨겨진 내 모습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달달 볶기, 뭐 공격하고, 뭐 상대를 상처 주고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걸 할 때 내가 옳다고 타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은 이런 거는 울고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떼쓰던 것, 그러면서 엄마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더 울고 더 떼를 쓰면 엄마가 빨리 왔었잖아. 그 마음이에요. 그거야. 뭘 원하지 정확히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다고 막 계속 막 비난해. 원하는지는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비난해. 이건 뭐예요?
울기만 하면 부모가 뭐든지 해주던 그 경험이잖아요. 그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싸움의 원인입니다. 지속적인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나는 이거 할게, 당신은 대신 이거 해줘. 이런 협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걸로는 안 돼. 이 오래된 내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이 오래된 내의 목표, 어린 시절의 상처를 회복하려는 이거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최소한 배우자랑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부모가 다르다는 거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오래된 뇌는 어떤 무의식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요. 그냥 부모랑 파트너를 구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파트너한테 내가 부모한테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맺어진 불안정한 애착을 어른이 돼서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경우는 실은 어린 시절에 하던 행동을 단지 사회화가 됐을 뿐이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되거든요. 그거를 깨는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식이 깨어있는 파트너십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는 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그러니까 사랑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걸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지. 내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료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이 사랑에 빠지는 그 내 마음의 원리에 저기 있다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표면적인 필요, 어떤 조건, 아니면 그런 목적, 뭐 그런 욕구,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는 저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에 놓여 있다. 그걸 인식해야 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내 구원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 사람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욕심은 애초에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도 상처받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든 치유받고 싶어하는 그런 한 인간이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나의 욕구를 배우자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는 어린 시절의 믿음? 이걸 버려야지. 이건 애로서의 행동이잖아요. 내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욕구가 있다고 대화할 책임은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가 그걸 알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지. 상대는 내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내 이런 감정적인 반응, 이제 이런 것보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실은 이런 걸 지금 잘 보시면 오늘 한 이론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작업들이 잘 믹스돼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순간적인 저런 감정적인 반응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나의 욕구나 이런 소망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 사람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지. 그게 뭐야? 인칭 변화, 관점의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또한 내 성격에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인정해야 돼. 무슨 말이야? 과도하게 투사하지 말라는 거지. 내 거짓된 자아를 자꾸 투사해서 상대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성적 욕망이 있어. 근데 마치 나는 없고 성적 욕망이 있는 사람이 다 무슨 성범죄자처럼 취급을 하는 그런 생각 아니면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억압이라는 거야. 아니 성적 욕망은 있는 거지. 있는 게 좋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너를 지키고 선을 지키는 거지. 이제 이런 식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이제 이건 하나의 주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나 이제 성격적으로 가면 더 부정적인 그런 면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면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파괴 전술. 뭐예요? 떼쓰고 막 잔소리하고 분노하고 이건 뭐예요? 저 달라고 징징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런 걸 멈추고 상대가 어쨌건 나를 위한 자원이 된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를 깨달아야 돼. 그냥 계속적으로 뭐 저런 수동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에 빠져 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장단점을 탐색하는 거. 그리고 이런 나의 본성적인 욕구. 사랑하고 싶고 온전해지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떠올리지 않고 이 사람을 파괴하는 데만 집중해. 실은 근데 그 파괴는 나의 갈망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 갈망을 해소하려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징징대는
한 살 때 행동을 하면서 한 살 때 행동이 그 상대를 파괴하는 행동이니까 그 파괴하는 행동이 타당하다는 걸 주장을 해버려. 그러면 나는 상대를 파괴해야 되는 사람이 돼버려. 내 목적이 상대의 파괴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는 부가적으로 이 좋은 관계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훌륭한 대상자가 돼야 돼. 그래서 바람직한 이런 관계는 헌신, 그리고 훈련,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어. 상대한테 무조건 바뀌라고 했어도 되지도 않아. 그리고 이거를 충족시켜가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새겨보시면서 관계를 맺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강좌랑 오늘 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이것들 10가지도 좀 마음으로 새길 필요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내력 테스트라는 점, 지구력 테스트가 결국 안정적인 애착을 맺었던 그거와 가장 관련이 있었던 요소였잖아요. 그건 체력이나 운동 능력하고 관련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는 이제 체벌을 우리 땐 많이 당했으니까. 근데 체벌을 잘 견디는 애들이 튼튼한 애들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물론 그게 체벌을 잘했다 그 뜻이 아니라 체벌을 잘 견디는 애들과 아닌 애들은 이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 한 차이 없었어요. 그냥 인내심이었어. 특히나 뭐 의자 들고 앉아있기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벌 받았단 말이야. 의자 들고 이제 무릎 꿇고 앉아있고 막 이런 벌을 받을 때도 오래 버티는 아이들은 운동을 잘하고 키가 크고 발달이 빠른 애들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냥 그 아이들의 성격과 연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러닝머신 테스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 러닝머신 테스트도 이 사람들한테 5분 이상 달렸을 때 어떠한 보상을 줬다면 거기에서 인내하지 못할 사람들도 인내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러면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보상, 혹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소하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이 사람에게 헌신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걸 잘 기억을 하면서 어떤 그것을 스스로에게 보상으로 준다면 그런 인내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겠죠. 실은 그러면 그런 인내력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했으니, 지구력이 비결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그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자꾸 상기하는 것,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그러니까 보상이란 건 꼭 물질적인 게 아닌 거지. 그거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얘기가 부부간의 이야기다, 아니면 연인 간의 이야기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아니야. 내 삶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나의 경험이 지금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나는 타당하다고 여기는데 이게 과거에 부족했던 아이로서의 갈망이 지금 나의 어떤 행동을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배우자나 아니면 연인한테 떼쓰는 거, 내가 어떤 필요한 걸 말하지 못하고 상대가 해주길 바라는 거, 그런 것들이 실은 유아기적인 행동이란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걸로도 실은 큰 발전이죠. 내가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해오고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것만으로 실은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아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 책에 이 질투 시기 파트에 보면 거기 실습에 그 표를 만들어서 비교하는 그 표가 있어요. AHP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짜장, 짬뽕, 볶음밥으로 이제 비교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어려우면 다음 시간에 한번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실습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영상을 같이 보셔서 좀 이원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좀 애를 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라이브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많이 해보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제가 기꺼이 그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심리대화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일요일마다 진행되는 특별한 라이브와 피드백, 수시로 업로드되는 특별 영상들로 심리와 대화에 관한 공부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